적폐청산이 보복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을 흔드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통 적폐청산하겠다 그러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적폐들이거든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네. 분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우리를 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오랜만에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속도부터 윤석열차의 탑승객 꽉꽉 채울 비책 알아보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보도가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 적폐 청산을 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이제 발끈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듣기에 따라서 보복 정치로 들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적폐청산이 보복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을 흔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이 우리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반응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보통 적폐청산하겠다 그러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적폐들이거든요. 적폐청산한다는데 왜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까? 오히려 박수 쳐야죠.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1, 2년 동안에 국시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토착외구였고 시즌별로 자기들이 하던 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분열이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네. 뭐 제가 뭐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저는 공격하려는 거예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네. 분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우리를 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반응으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적폐라는 것이 네. 지금 대상도 구체화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적폐라고 하면 쌓여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네네. 이걸 일신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부나 해도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번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분 업이 적폐청산이에요. 네, 그분 네, 특수부검사로 원래 거학과 네. 싸우는 것을 20년 넘게 해오던 분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검찰 수사 도맡아서 많이 하셨고. 아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검사만 하던 분을 사실 이분을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정치에 입문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의 제1야당 대선 후보까지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네. 그분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분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청와대나 아니면은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좀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열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예, 윤석열 제 기관차를 몰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탑승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네. 예, 어떤 분들 좀 탑승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한 분이 예.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제가 뒤에서 이제 끌고 가고요. 네. 이번 주말에 예. 홍 대표님이 그 대구에서 네. 12일부터 저랑 같이 유세를 할 겁니다. 네네. 대구의 젊은 층에게 이제 유세를 할 거고. 두 분이 앞에서 끌어주고. 네. 제가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뵀는데 네. 지금 탈까 말까 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어제 제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네. 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자 이거 정말 오늘 자.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자 안철수 안철수 후보. 이게 이거 하이라이트거든요. 과연? 이게 아이 그러지 마요. 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애매한 위치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모른다. 자세한 건 이따 또 여쭤보기로 예, 예. 하고요. 중도층 영원함. 중도층과 영원함은 뭐 당연히 저희가 소구하려고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윤석열차가 통과하는 구간이 충청 장항선 구간, 전라선 구간, 예. 그 호남선 구간이거든요. 이거 주말에 출발하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충청, 호남 그리고 2차 저희가 또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2차 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중심으로 돌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 단일화 얘기 나와야죠. 단일화.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만큼은 이준석 대표님이 너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일화 형태는 안철수 후보의 철수뿐이다. 와, 이거는 정말 기분 굉장히 나쁠 만한 이야기거든요. 보통은 단일화라는 거는 둘 간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경쟁적인 방법으로 단일화하는 거, 그러니까 네. 우열을 가리는 게 단일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나머지 형태,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한 명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보통은 이제 한 명이 출마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 철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 철수에 가깝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대표께서 출마를 포기하신다면은 네. 출마 의지를 접고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하시고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신다면은 그거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파격일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큰 정치에 대해 가지고 네. 제가 쌍수를 들고 이렇게 또 환영을 할 그런. 아니 근데 대표님 예. 사실 표 한 표가 정말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네. 뭐 배제하지 않겠다, 뭐 단일화,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뭐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이 자꾸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고 단일화는 절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후보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죠. 저 오늘도 후보랑 같이 아까 있다 왔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단일화나 이런 것들은 후보가 대전략을 짜고 그에 따라 당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칙을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자인의 나눠먹기식 단일화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네. 같은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네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지율 분포나 이런 거 봤을 때 가당치도 않은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 10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의 방점을 찍은 얘기입니다. 사실 신뢰의 방점을 찍으면은 원래 정치라는 것이 서로 믿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신뢰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내가 접으면 당신이 뭘 주고 당신이 내가 뭘 이거 줄 테니까 접어라 하고 이런 거는 네. 그거야말로 구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서로 신뢰 속에 두 사람이 단판을 지으면 된다.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만나면은 네. 보통 한 두세 문장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좀 속마음이 궁금한데 그 윤석열 후보의 10분 발언에 대해서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10분 안에 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뭔가 이제 여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안 대표님한테 지금 조언을 하고 이러는 게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그 이 발언에 대한 대응 하나하나로 예를 들어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딱 아까 신뢰 기반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큰 정치 지도자들끼리 대선 후보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복잡한 이야기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우리를 믿고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에 동참할 생각이 서로 있다고 한다면은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가는 것을 큰 틀을 정하면은 나머지 분들은 따라온다. 이게 지금 우리 후보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거기서 야, 난 너를 만나가지고 10분 이상 할 얘기가 있어. 나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이런 자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네. 아니 그 단판식 단일화를 하면 자 봐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에게도 뭔가를 또 줘야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믿어달라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단일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신용이고 현금 거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거 봐요. 그거 또 아무것도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애초에 뒤통수 칠 거라 생각하면은 애초에 아무것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정치는 어차피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문서상의 합의라는 것도 웃기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안하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럴 수 있는 건 나중에 보면요. 실제 DJP 연합 같은 경우에도 내각제라든지 여러 큰 틀에 합의를 했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 미안하다 생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엎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28일 남은 대선 앞두고 미주알 고주알 나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10분 갖고 안 된다. 그럼 30분이면 됩니까? 놀리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대표님 자꾸 대표님이 이러다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해. 그럼 대표님 역적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한 사람들이 역적되지 제가 왜 역적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네. 그 단일화라는 것이 철학이나 원칙 없이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 승리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2012년에 선거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그때 후보로 나왔었고 그때 나머지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이정희 후보도 있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박근혜 빼고 다 단일화했어요 사실상. 또는 다 힘을 합쳤거든요. 또는 포기하든지 나머지가. 그렇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그 안철수, 이정희 이 셋의 지지층이라는 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인데 억지로 반박근혜 전선을 꾸리려다 보니까 이게 뭐 좀 효율이 안 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이 대표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좀 약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이제 드루킹 사건의 큰 피해자고 본인이 지난 2010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안 된 거는 드루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랑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외연을 확장을 하려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이상돈 교수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출판 기념회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만 참석하고 김 전 위원장은 불참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안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원래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 김근식 교수의 네. 책을 출판 기념회 하는 거였는데 사실 김근식 교수가 후보랑도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저랑도 있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였으면 괜찮은데 아침부터 너무 그걸로 누군가가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김종인 위원장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저 어제 뵀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저희 간에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확대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너무 출판 기념회 홍보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어제 만났을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했죠, 당연히. 뭘 하시던가요? 그걸 왜 공개합니까? 아니 그래도 저희와의 그 정이 있는데 뭐 하나는 주고 가셔야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뭐 존경을 받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찾아와도 그냥 만나서 덕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덕담에 취해가지고 뭐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은 28일 남았는데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담이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공을 들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호남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목표 지지율을 또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25%인가로.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하면서 뭔가 제동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당 희망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지지율이 저희도 과거에도 이제 대선에서 여론조사 일시적으로 20%를 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 득표율은 그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좀 조성이 다른 것이 2030의 강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남의 40대, 50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던 세대와 지금의 호남의 20대는 여러 사안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좀 다르다. 오히려 호남의 20대가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분들은 대구의 20대다. 왜냐하면 일자리나 산업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대비해서 지방소외, 지역소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고 여러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슷한 투표상을 보이는 것이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보수 정당을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찍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의원이랑 윤석열 후보랑 유튜브 같이 출연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게 또 취소됐는데 갈등이 뭔가 좀 불거지는 거 아닌지 제가 좀 부추겨 봅니다. 저도 근데 홍 대표님 성격을 좀 알거든요. 만약에 홍 대표님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취소했다 그러면은 이분 또 굉장히 한 소리 하셨을 거거든요. 저도 홍 대표님한테 일부러 물어보진 않고 있지만은 아마 윤 후보 측에서 수년하자고 했는데 홍 대표님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갈등은 없다 이거죠.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망상일 수도 있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모시면은 꼭 좀 자주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민 대표는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